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런 많은 음식점, 편의점, 카페 다 장사는 되나? 벌어먹고 사시나? 이런 걱정 말이죠. 게다가 또 저 집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른 집으로 바뀌었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유독 이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라고 그러고요. 그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결코 건강하지 못하답니다. 오늘 이 우리나라 자영업자, 이 골목 상권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그 실태, 그 문제점,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줄 오구석 교수님을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한 68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680만 명이면 그 전체 취업자의 한 25% 정도 차지하고 25. 있고요. 예.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사실 그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ECD 통계가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사실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들이 뭐 멕시코, 뭐 콜롬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고 우리나라하고 사실 그 생활 수준, 국민 소득으로는 조금 비교하기 힘든 나라들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한 두어 배 정도 높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게다가 제가 조금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네. 뭐 일본만 해도 100년, 200년간 식당 이런 얘기들 많이 우리 듣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털을 잡고 돈을 잘 버는 그런 자영업이라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제 사실 우리가 골목 사장님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내 일을 일군다, 창업을 하고 내 사업을 한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그분들이 꽤 잘 사는 분들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사실 저희 뭐 고모부님도 이제 소상공 그 청계천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러면 아주 예, 굉장히 그때는 뭐 미싱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장사를 잘 하셨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부터 사실 자영업이 지금 영세 부문처럼 되고, 뭐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97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든 나라들처럼 사실 그 경제가 성장해 가면서 자영업 부문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근데 우리도 줄고는 있는 거예요? 예,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자영업 부문이 큰 편이고요. 이게 또 이제 심각한 부분은 이 자영업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라고 하기보다 상당 부분이 한 30%, 40% 정도가 비공식 부분이라는 거죠. 등록되지 않은. 등록되지 않은? 예. 무슨 뜻이죠? 뭐, 그러니까 사업체 등록을 이제 보통 하는데 예.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포장마차? 뭐 포장마차 같은 경우도 우리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예.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점포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비공식 부문에 등록되지 않은 자영업은 종업원도 없는 거 아닙니까? 종업원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있는 경우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이제 가족들끼리 경영하는 자기 혼자 아니면 부부가 자식과 뭐 이런 정도로.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네. 자영업 창업해서 몇 년 못 버티는 즉 네, 생존율이 그렇습니다. 대단히 네, 낮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생존율이 사실 뭐 이제 어느 나라에서나 사실 창업을 하고 나면은 뭐 데드밸리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죽음의 계곡을 한번 넘어야지 이제 산다라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 부분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사실 보통 뭐 우리 2년 정도를 놓고 보면은 한 20-3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고 사실 5년을 못 버티는 자영업들이 거의 60% 정도. 절반이 넘어요? 네, 절반이 넘는다라고 하죠.
우리 그 통계상 잡혀 있는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월 평균 소득이 이제 우리 전체적인 그 자영업 중에서도 아주 잘 되는 자영업이 있을 거고 안 되는 그렇죠. 자영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예. 이제 한 20% 정도가 뭐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버는 한 890만 원 그 정도 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이분이 이제 그 그러니까 40% 수준이죠. 40% 수준에서는 하위 40%. 그렇죠. 하위 40% 수준은 한 2,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월 200. 월 200 정도 되는 그렇죠. 거죠. 200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 3분이 그러니까 하위 60%죠. 60%가 이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 60%가 4천만 원도 안 되는 이제 소득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기도 어려운 분들이 네. 창업해서 한 3, 4년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전히 자영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자영업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줄고는 있지만 여전하다는 얘기는 네, 저렇게 망해 나가는데도 여전히 또 누군가는 뛰어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사실 우리 자영업 문제를 보면 사실 좀 복잡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부분들에 좀 전 얽혀 있는 것이라고 우리나라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의 집약점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은 이제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50대 이상의 자영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아하.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제 50대쯤에 살펴보시면 50대 요즘 이제 조기 퇴직이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직장이나 뭐 이제 뭐 그 다니던 직장에서 옮겨오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면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재취업을 할 거냐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사업을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예. 이게 한 3년 전에 한 분이 이제 조사를 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은 이제 도시가게 50대에 자영업 하는 분들하고 이제 상용직하고 그 일용직, 임시직이죠.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카테고리인데 그분들의 이제 임금들을 소득을 비교를 해 보니까 자영업의 평균 소득이 임시직에 비해서는 130% 정도 되고 정규직에 비해서는 8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선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재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질이 괜찮은 이제 일자리가 없는 거고, 결국 이제 중고령층 노동시장이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이고 급여가 낮은 비정규직 시장으로 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뭐 최근에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임대료를 제외하고는 이제 임금이 그래도 비교적 값싼 임금에 기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조금 낮은 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일 큰 거는 직장에서 이제 떨궈져 나갔는데 재취업을 하면 그나마 자영업보다는 좀 나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자리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얼마 없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뭐 일용직이나 이런 데로 가서는 도저히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무리해서라도 장사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그렇게 되죠. 그 제가 말한 무리해서라도 하는 게 빚내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면서요. 빚을 내서 하시는 거죠.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이제 대출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라고 하고요. 대부분? 그리고 상당 부분이 사실 종잣돈 5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제 자영업을 시작을 한다고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500만 원 안 되는 돈으로 뭘 시작할 수 있습니까? 대출을 받는 거죠. 나머진 다 대출? 대출을 받는 거고, 이분들이 이제 사실 그 이자도 당장은 좀 싸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임금도 보면 싸게 할 수 있고, 그러면 대략 계산을 해보면 이제 장사가 될 것 같은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채는 이제 계속 이제 쌓이게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창업을 하고 이제 대충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려 보면 이문이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인건비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장사가 되기 시작하면 또 임대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임대료가 올라가고 예, 또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거기다가 뭐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보통 우리가 뭐 최근에 폐업하는 많은 대부분 제일 많은 수가 이제 음식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이제 저도 이렇게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주위 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성분들은 대부분 이제 음식점. 의류를 얘기를 하고요. 아, 여성은 의류. 옷 장사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은 식당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많이 접하는 걸 이제 택하게 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커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저희가 식당만 하더라도 이 식당을 만들면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정 비용이 들지만 그 다음에 장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이제 사뒀던 식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예.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보니까 이 커피는 이게 처분하면서 되팔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이렇게 진입 비용도 낮지만 손실도 적을 대출 수 비용도 있다. 낮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쉽게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음식점 차리면 대출을 받으면 이자 얼마 안 나가니까 네. 또 종업원들 알바생들 쓰면 임금 얼마 안 되니까 아, 이 정도면 될 거야. 예. 그리고 커피집은 뭐 게다가 이건 내가 혹시 좀 장사 안 되면 다시 팔면 돼. 네. 뭐 이런 거라 이거죠. 네, 그런 게 조금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손실들이 다 쌓이니까 결국은 폐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아마 저기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저 가게들이 장사가 될까 이런 그러니까요. 다니다 보면 아마 커피집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나가다 보면 저기 그 홍대 앞 골목에 이제 뭐 저기 합정 근처인데요. 제가 이제 쭉 지나가 보니까 약 한 500m 사이에 커피집이 10개가 넘어 있고 그러니까 저 안에 저기 사람이 얼마나 앉아 있는지 보면 사실 테이블을 한두 테이블 정도 앉아 예. 있는 측면이 예.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커피 손님이 그 많은 커피집도 우리나라는 손님들이 특성이 와서 커피 마시고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한다거나 오래 앉아 있죠. 그렇죠. 또 이게 회전율이 낮아지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뭐 그 이익률이 이윤율이 높은 편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쟁업체들이 주변에 계속 생겨나니까 사실 처음에 그러니까 뒤에 들어온 분들도 뒤에 들어온 분들이지만 먼저 들어온 분들은 사실 그 상권을 선점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예, 선점의 예.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뭐 자영업이 몰락하면 이런 가정법을 쓰는데 뭐 완전히 우리나라 창업이 뭐 한날 한시에 다 망한다는 건 뭐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5년 생존율이 뭐 40%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60% 이상은 5년을 못 버틴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자영업은 망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진입하기 예. 때문에 그냥 비중만 유지되는 거지. 그죠? 네, 네. 끊임없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 전체에도 큰 숙제 아닙니까? 어떤 악영향을 미치나요?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자영업이라는 어떤 창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망하는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도 있고 뭐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창업률이나 이제 폐업률이 너무 높다, 크다라는 게 이제 문제고요. 근데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게 지금 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가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내수라고 네.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내수가 부진한 상황인데 이제 이게 부채 문제가 그냥 쭉 누적돼 갈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때 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되듯이 이게 임계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예, 어느 예. 순간에 사실 그 이제 파산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그렇죠.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결국에는 그 내수를 다시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소비라든지 이런 것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다 다른 자영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맞아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뭐 그럼 이제 이건 자영업 부문 내에서 얘기고 결국 이렇게 폭발 시작된 뇌관이 터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기업이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이제 미치죠. 금융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회수되지 못한다면 금융기관 부실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융기관의 부실도 걱정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자영업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게는 이제 자영업 부분이 다 가계대출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면은 금융권에서도 사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구석 교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거칠게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하는 전체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은 사장님이에요. 네, 꿀목 그렇습니다. 사장님인데 그 4명 중에 1명 가운데 또 한 4명 중에 1명은 100만 원밖에 못 번단 말이죠. 네, 그죠? 네. 그리고 한 2, 3년 지나면 그중에 절반가량은 이미 그 시장에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얘기는 결국 그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 그래도 한 10명에 한두 명 정도가 매우 취약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돈도 못 쓰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자영업은 장사가 그렇게 안 될까요? 과당 경쟁 때문일까요? 이 과당 경쟁도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뭐 계속 저희가 강조했지만 일단 자영업이 너무 많고요. 많고. 예, 일단 뭐 식당, 뭐 커피점, 그다음에 이런 부분 저희 동네 한 발짝만 떼도 사실 식당과 이제 커피점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네. 치킨집, 뭐 예, 이런 거. 치킨집 우리 뭐 치킨공화국이라고 네, 얘기하듯이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 제가 이게 어떤 공식적인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내수가 부진하다라고 할 때 네. 내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의 공간도 지금 그러니까 소득만 양극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공간도 좀 양극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경기가 안 좋다 할 때 많이 보시겠지만 그때 안 좋다라고 할 때 강남에 나가보면 깜짝 놀래거든요. 사실 술집에도 네. 사람이 많고 식당에도 사람이 많고 이제 거기에 어떤 소비층하고 뭐 강남이라고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인천의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할 때 주안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보면 갑자기 거기 한산합니다. 사람이 없고요. 제가 갖고 있는 느낌은 결국 이 자영업층자들은 이분들은 지금 이제 사업자지만 예. 이분이 가게에서 나오면은 동시에 소비자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고객이죠, 고객. 예, 그다음에 그 자영업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종업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분들이 결국은 거기서 일할 때는 종업원이지만 나오시면 이분들이 거기에 소비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의 소득이 너무 낮다 보니까 결국 사실 이분들이 이제 가는 식당이라든지 이분들이 찾는 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악순환이군요. 예, 그런 악순환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기업이 잘 된다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제 이런 우리가 보통 낙수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낙수 효과가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런 낙수 효과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하긴 표현하신 것처럼 초대형 한우 고깃집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잘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바로 소비 양극화로군요. 네, 정광영 선생님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월급을 가지고 그때 가족끼리 외식하고 아니면은 저녁 때 이제 동료들이랑 소주 한잔 하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영세 사업체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 영세층들의 소득이 자꾸 불안하고 어려워지니까 그들을 상대로 하는 자영업도 동시에 불안하고 어려워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양극화 현상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 네. 분명히 또 언급 안 할 수 없는 게 이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잠식이라고 하는 측면. 네, 그렇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진출. 네. 이건 말 안 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 몇십 년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냥 이게 딱 쉬운 말로 구멍가게 없어진 지 오래죠. 네, 그렇습니다. 소위 동네 빵집 뭐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다방 찾아보기 어렵죠. 네. 소형 옷가게 이런 것도 네.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예. 요새는 이제 심지어 세탁소까지도 체인화가 돼가는 것 같고. 예. 그렇죠. 이런 업종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인천 송도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신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왔을 때 빵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빵집이 맛있었습니다. 굉장히 예. 장사가 잘 됐고 예. 그 당시에는 그 동네 유일한 빵집이었는데 이 빵집이 영업을 하다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는데 이게 그
이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나라에 좀 왜곡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분 그때 바로 옆에 이제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오니까 이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오는 거를 부동산 업체에서 이 빵집에다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랜차이즈 빵집 바로 옆집에 들어오니까 이 집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 프랜차이즈 그 해당 프랜차이즈 빵집이 그 빵집까지 넓혀가지고 영업장을 만드는 점포를 넓혀서 상황.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실제로 자영업을 하고 그 상권을 일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 그렇죠. 잘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네. 하나의 이제 그 측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뭐 이런 곳들도 사실은 직영하는 데서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옛날에 동네 빵집에 비해서 이리저리 나가는 돈이 또 많죠. 네, 그렇죠. 뭐 로열티도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죠. 그 기본적으로 뭐 요즘 뭐 이제 인테리어 같은 걸 하는 경우도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본사에서 지정한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고. 뭐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분들도 개인으로 보면 프랜차이즈 그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분들도 사실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면 일반적인 자영업자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들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봐야겠죠. 다를 바 없죠. 네, 예.